한일 간의 치열한 외교 공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독일에 간 강경화 장관을 집중 보도합니다. 한편 외교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일본 외무상은 한국 드라마를 모두 봤다는 등 논란을 일으킵니다. 강경화 장관이 독일 베를린에 방문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제2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위해서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고, 이곳에서 국제사회의 각종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됩니다. 강 장관이 국제적인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해외를 찾아 대면 외교를 한 것은 지난 2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일본이 당초 다뤘던 뉴스와 전혀 다른 국면이 나와서 당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경화 장관이 독일에 간 상황과 일본에서는 무엇 때문에 크게 당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나란히 전 세계의 방역 모범국으로 집중 조명을 받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사태 초기부터 오히려 한국만이 가장 테스트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며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국은 더 이상 동북아의 작은 나라라고 하기에는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생활이 가능하게 하고 경제를 타국에 개방하면서도 방역을 완벽하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을 독일도 알기에 이젠 강대국끼리의 분위기도 감돌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과거의 일본과 같이 아시아에서 주목할 만한 나라가 이제는 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독일은 이번 일에서는 거의 일본을 언급하지 않으며 사실상 방역 실패로 보는 기사가 나옵니다. 강 장관은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모범을 보여줬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독일은 유럽 내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고 양자, 다자 차원에서 핵심 협력 대상국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다자 체제가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 과정에서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일의 외교장관을 만나며 한국은 독일의 G7 관련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G7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고 미국 대선 이후에 개최될 것으로 잠정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G7의 한국 입성을 독일도 반대한다는 언론 보도를 많이 했기에 이에 관심이 모인 것입니다.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교장관은 주요 7개국의 정상회담에 한국의 참석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한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G7 확대 구상과 관련해 한국의 참여를 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각국 입장이 안 나왔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독일의 마스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G7 입성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 언론에서는 독일은 한국을 좋아하고 있지만 독일에 버림받았다고 하면서 G7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확실히 독일은 한국에는 관심도 없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스 장관은 최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G7과 G20는 합리적으로 조직된 체제라면서 지금은 G11이나 G12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의 경우 크림반도의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반대되는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찬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독일은 경제 규모마저 G7이 되는 한국에 특별하게 입성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GDP도 전세계 10위권으로 입성할 것이라는 OECD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명실상부 경제에 있어서도 세계 탑10으로 들어가는 최상위 선진국 그룹에 속하는 것이죠. 물론 한국보다 GDP가 컸던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 등이 경제 규모가 코로나19 여파에 크게 쪼그라들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경제 상황을 컨트롤하는 것도 충분한 능력이라고 봐야 하므로 매우 고무적인 것입니다. OECD가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 규모를 전망하지는 않았지만 선진국으로부터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덩치가 큰 주요 개발도상국의 수치를 모두 내놓은 만큼 이 전망대로라면 한국의 경제 규모는 지난해 12위에서 올해 9위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한국만 순위가 바뀔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국부터 이탈리아까지 1위에서 8위 사이 국가는 지난해와 올해 사이에 순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2위의 한국이 앞에 세 나라가 주춤하는 사이 경제성장률 방어를 잘해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독일이 이렇게 한국을 G7에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뜻을 외교장관이 밝힘으로 인해서 일본의 바람대로 독일이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일 것이라는 징후는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 및 대중들의 반응은 한국이 독일을 G7 설득을 위해 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독일에게 외교적 체면을 구긴 한국이 충격을 받아 찾아가는 모습이 애처롭다. 독일은 G7 확대를 막으려는 최선봉에 있는 국가인데 한국이 가서 무마하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며 G7을 유지하려고 하는 독일의 뜻을 확인했으면 한국은 듣는 편이 속이 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독일에 도착하자 독일에서는 한국의 G7 확대 입성을 환영한다고 반긴 것이죠. 오히려 일본이야말로 한국의 G7 입성을 가장 반대했기 때문에 독일이 그래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G7에 입성해달라고 적극 요구를 하게 되니 그 길로 곧바로 미국에 연락해서 한국은 친중 국가이니 미국이 주도하는 G7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매체 후지는 이와 관해서 한국은 현재 공산주의 국가인 붉은 진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코 미국 중심의 G7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중국과 북한에는 아첨하는 자세이며 한미일 간 중요한 동북아 안보 매개체인 지소미아를 파괴하려는 것이 그러한 중요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소미아를 파괴하는 것은 정부가 미국에 대항하는 공산주의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은 내심 지소미아만큼은 절대로 한국이 파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상공을 지나가는 것을 넋놓고 바라봐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심상 한국에 요청하지는 못하고 지소미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국을 불러서 대신 한국을 압박하는 다소 치사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지만 속내는 뻔한 것이죠. 또한 느닷없는 공산당 언급은 굳이 대꾸할 가치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본 언론에서 연일 국제사회의 자잘한 사건까지 예로 들어가며 한국을 비판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시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짐 로저스의 발언이 있는데 그는 최근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며 아베 총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발언을 경제 유튜브 채널인 슈카월드를 통해 인터뷰했다고 전해집니다. 짐 로저스는 또한 과거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일본의 코로나 대응은 최악이며 아베 총리의 지도력이 코로나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일본은 인구가 줄고 있으며 부채가 매일 늘어나는데 특히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부채가 훨씬 많이 증가해 이것이 사회를 잠식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과 여러가지 면에서 비교가 되고 있어 안 그래도 한국에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움직임이 많았지만 최근 국제무대에서도 자주 부딪히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각종 언론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일 간의 대치 국면이라고 하나 일본에서 한류 바람은 이제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외무상인 모테기 장관도 최근 한국 드라마를 모두 봤다면서 일본의 한류 붐을 실현케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을 비롯한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신드롬에 가까운 현상을 일으키는데 특히 일본 넷플릭스 시청 순위를 보면 한국 드라마가 인기 순위 탑10에 절반가량 포진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기존의 한류는 K-팝 스타들의 인기로 20대 이하로 한정된 반면에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모테기 외무상과 같은 중년까지 아우를 정도로 대단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야마다 다카오 마이니치 신문 특별편집위원은 사랑의 불시착을 봤느냐고 지난달 중순 모테기 일본 외무상에게 물어봤더니 전부 봤다고 반응했다고 10일 실린 칼럼에 밝혔습니다. 당시 야마다 특별편집위원은 16부작 가운데 3부까지 본 상태였는데 모테기 외무상은 늦네요 야마다 씨는 라고 하며 비웃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징용 문제를 놓고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했음에도 한류 콘텐츠는 일본에서 흔들림 없는 애호가층을 형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과 다양한 갈등을 맺고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저지시키려는 애를 쓰지만 문화에서는 한국 콘텐츠를 좋아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앞으로 양국 관계가 문화를 통해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악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은 아버지이자 선대 수령인 김정일 사망으로 김정은이 절대 권력을 세습받은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꺾어지는 해라는 특유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5년, 10년 주기를 기념하거나 의미를 부여해온 북한에게 올해는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죠. 야심차게 준비한 김정은의 신년 첫 이벤트는 노동당 8차 대회였는데요. 북한에서는 당이 곧 국가이고 국가는 곧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죠. 일당 독재와 수령 유일 재배를 양대 축으로 하는 당국과 북한에서 당대회는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이뤄지는 최대의 행사입니다. 북한에서는 1945년 10월 12일 노동당이 창설됐죠. 김일성 주석 시대에는 당대회가 활발하게 열렸으나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는 거의 하지 않다가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들어와서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인 2016년 7차 당대회를 개최했는데요. 5년 후인 이번 2021년 1월에 8차 당대회가 열렸죠. 2016년 5월 7차 당대회는 나흘간 개최되었는데요.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8차 당대회는 지난 1월 5일부터 12일까지 7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논의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8차 당대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인선과 당 중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당규약 및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회 이후에는 경축 대공연과 열병식이 있었죠. 김정은 위원장은 총비서로 추대됐고 대표자들 자리는 대대적인 세대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예상을 깨고 노동당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됐죠. 군사 분야에서는 경제, 핵병진 노선이 계속되면서 핵무력 고도화로 전술핵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 관계에서는 대미 대남 정책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태도로 임할 것을 강조하며 미국을 주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김정은은 2022년을 끔찍한 해라고 평가했었는데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그는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밝혔죠. 가혹하고 장기적인 제재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상방역도 해야 하고 자연재해도 복구해야 하는 난관에 직면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한 달 뒤 노동당 창건 75주년 연설에서 나온 그의 고백은 더욱 절박했죠. 김정은에게 2021년은 지난해보다 더 끔찍한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비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경제와 민생 챙기기에 뾰족한 돌파구가 없다는 건 치명적이죠. 김정은은 7차 당대회 직전에서도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 보이겠다고 호기를 부렸지만 실속은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8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7차 당대회발 5개년 경제 전략의 완전한 실패를 인정하며 두 손을 들었죠. 그럼에도 북한은 80일 전투 돌입을 선언하면서 80일 전투가 8차 당대회 소집을 위한 훌륭한 조건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죠. 경제 성과보다는 당대회의 개최 명분 마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김정은의 지시로 진행됐던 대형 프로젝트들은 줄줄이 좌초되거나 실종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김정일이 첫 삽을 떠 지난 10월까지 완공하라 했던 평양 종합병원은 북한 매체의 보도에서 아예 종적을 감췄습니다. 강원도 원산해변의 짓담한 리조트 단지, 갈마해안 관광지구도 마찬가지죠. 김정은이 5월 완공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했던 순천 인비료 공장도 가동 소식이 끊겼고요. 최고 지도자의 말이 먹히지도 않는다는 건 동원 가능한 자원이 완전히 고갈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북한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달콤한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7월 개최 예정인 32회 도쿄올림픽을 통해 어게인 2018을 고대하고 있죠. 하지만 같은 경로를 밟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호의를 믿다가 하노이 북미 외교 참사를 뼈저리게 경험한 북한이죠. 올림픽 개막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절대적인 변수로 작용할 거고요. 새해 북한 체제와 김정은을 짓누르는 핵심 키워드는 코로나19입니다. 북한은 바이러스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며 국경까지 모두 걸어 잠근 상태로 현재까지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코로나 청정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코로나 사태를 두려워하고 있죠.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국경 봉쇄를 실시해 왔는데요. 북한 당국은 북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이를 대처할 충분한 의료시설이 없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철저한 코로나19의 유입 차단뿐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8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러시아 대사의 인테르팍스 통신 인터뷰에 따르면 국경 봉쇄로 물품, 원재료 등의 수입이 중단돼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어린이들은 1년 내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국경 봉쇄가 길어지면서 평양에서 밀가루, 설탕 등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사기 어려워졌고 맞는 옷과 신발도 없는 데다 가까스로 구해도 국경 봉쇄 이전보다 3-4배 비싸졌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국경을 접한 중국과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 인적 교류는 물론이고 교역조차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여름 중국 러시아 국경 지역에 1에서 2km에 달하는 코로나19 완충 지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은 물론 동물들까지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경제난 속에서도 중국이 지원한 식량을 방치하는가 하면 어로와 소금 생산까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규모 비료 공장이 최근 물자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가동이 중단된 곳은 평양 북쪽 탄광지대인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화학비료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남흥 청년화학연합기업소로 무연탄가스화 공정을 통해 비료를 생산하여 왔죠. 무연탄가스화 공정은 석탄을 고온에서 가스화해 발생하는 수소를 공기 중 질소와 결합
앞에 암모니아를 합성 비료를 생산하는 공법을 말합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평안남도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소의 무연탄 가스화 플랜트의 고압 밸브와 고압 분사기가 마모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 대체 부품을 구하지 못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해 플랜트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물자 부족과 함께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 CIA는 지난 4일 새로 개편된 CIA 월드 팩트북을 통해 북한 주민 중 26%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추정을 내놨습니다. 북한 주민 4명 가운데 1명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전력 접근성은 2019년 기준 26%에 불과하며 특히 시골 지역의 경우 11%에 그친다고 합니다. 도시 지역의 전력 접근성은 36%였죠. 전력 생산량은 2016년 기준 165억 7천만 킬로와트아워, 소비량은 138억 9천만 킬로와트아워로 추정되는데 이는 1990년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로 정체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19년 기준 382만 1857명으로 인구 100명당 14.98명이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과거 IBK 북한경제연구소의 추정치인 600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죠. 이에 반해 북한 인민군 병력은 2019년 기준으로 110만에서 120만 명이며 이 가운데 공군은 11만에서 12만 명, 해군은 6만 명, 포병은 1만 명, 그 외는 육군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CIA는 과도한 군비 지출과 핵미사일 개발 등을 북한의 경제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외 북한의 강제노역과 인신매매 문제도 초국적인 이슈로 지적됐죠. 8일 공개된 UN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에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했다고 합니다. 극심한 경제난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제재에도 핵무기 완성에 대한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에 북한이 새로운 자금줄로 떠오른 해킹 범죄를 통해 최근 2년간 약 4천억 원을 버려들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8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해 핵 분열성 물질을 생산했고 핵시설을 유지했으며 탄도미사일 인프라를 발전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원료 및 기술 수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는 것도 적시했죠.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여러 번 시행한 열병식을 핵개발 진전의 중요 포인트로 평가했습니다. 열병식에서 신형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체계를 선보였죠. 비슷한 제재에 놓인 북한과 이란의 핵기술 협력 관계도 언급됐습니다. 북한이 비밀리에 이란 샤히드 아지 알리 모하헤드 연구소와 장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에 협의하고 관련 부품도 건넸다는 주장인데요. 국제사회 제재 이후 금융기관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겨냥한 북한의 해킹 범죄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북한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수입이 3억 1,640만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이 역시도 군사 비용으로 흘러들어갔겠죠. 국민들은 굶어 죽어도 핵 개발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이 시국에 코로나까지 덮친다면 북한의 미래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겠죠.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140만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받는 급등 종목 화면 클릭하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